예, 반갑습니다. 전기연구원 김남균입니다. 제가 34년간 원장으로 재직한 건 아니고요. 33년간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 1월부로 이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저희 전기연구원은 주로 이렇게 내부 승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장직을 많이 맡고 있는데, 제가 15대 원장인데요. 제가 비전기공학 전공자로는 세 번째 이렇게 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부 승진자로는 글쎄 헤아려 보지는 않는데 거의 한 80%가 저희 부원장 출신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전기와 우리가 나아갈 길인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부담됩니다.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좀 사양을 해왔는데, 우리 정 대표님께서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75분 정도로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한 60분 정도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장인데요. 우리 전기연구원에 작년에 22명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6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2명 정도 됩니다. 아주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면 괜찮죠? 이거 이번 신년식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한 부분은 아니고 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이렇게 팝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요 순간에만 해도 아기 사진을 같이 보내준 그 직원들이 한 17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17번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업됐었고요. 예, 저희 전기연구원을 하나로 보여주라. 그러면은 제가 이 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기업인들이 와 계신데, 물론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전기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연구개발한 거를 이렇게 기술을 파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봤더니 지난 3년 평균이 이렇습니다. 1년에 한 50건 정도 하고 70억 정도를 기술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R&D 생산성은 우리 전기연구원이 이렇게 기술 이전 기술료를 받은 거를 이렇게 예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로 나오고, 이 정도면은 세계 탑 그룹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는 한 5% 되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화 활용률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기 분야 연구 개발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의 기여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모토가 이렇게 미래 시대 전기화 세상의 중심 캐리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소개를 좀 일부 하겠지만 전력망 기술부터 이렇게 전기 재료 기술, 전기 1호기기 기술까지. 1호기기 기술은 아마 우리 홍태영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불행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요즘 인재들이 밑으로 안 내려와서 여기는 학벌이 의리의리합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역이 있는데, 1976년에 여기 창원에 본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있고요. 여기 금방 나온 장표가 우리 창원에 본원이 있고, 안산, 광주, 의왕에 분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제가 앞에 서두를 좀 많이 끌었는데요. 산업강국 한국의 수문공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이런 걸 좀 회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해왔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일찍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전기화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품을 준비해 왔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언제 들어왔는지 혹시 좀 전기가 들어온 순간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면은 연도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연도는 잘 모르고요. 그때 중학교 때 돼 있는데 국유 경찰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국민학교 1학년 때 무렵이니까 저녁 식사를 할 때 전기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밝아지 감성적으로 세상이 환해지는 게 저녁 식사를 할 무렵이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그런 기억이 선명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기가? 예. 저는 197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다음 요 질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혹은 우리 회사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임명수 회장님. 예. 지난달 한 달 전기요금이 3억 4백 정도 나왔습니다. 3억 4백만 원. 와,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경영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장님?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계십니까? 댁에서 혹시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좀 말씀해 주세요. 4천만 원 나왔어요. 회사입니까? 댁입니까? 아, 그러세요? 예. 한 분 더 받아볼게요. 한 분 더 계십니까? 저기 여성기업인 분들. 저는 집에 7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킬로와트 아워는 기억을 못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지난 11월 달 기억을 하는데 한 280킬로와트 아워를 써가지고 4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11월 달을 보니까 똑같이 썼어요. 280킬로와트 아워를 썼는데 4만 원 나왔어요. 그 가정 기준으로는 한 20%가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된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퀴즈를 낼게요. 너무 퀴즈에서 시간 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신재생 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풍력 발전,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 발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호남, 충청, 경상, 제주 이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발전이 많은 곳인지 아는 분 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 계신 기업인 분.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왜 이 전기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오늘 얘기가 우리나라 이렇게 산업 강국을 이루는데 우리 전기가 기여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침 최근에 어떤 상황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몹시 비싼 그동안보다는 몹시 비싼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이 기업인들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작년까지는 저희들 창원본원에서 40억 정도 전기요금을 내왔는데 저희들이 50억을 냈습니다. 작년에.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저희들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여러 연구사업들 하면서 이렇게 따와가지고 하는 게 근데 그 10억을 내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서는 여러 기업인들과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전기화 얘기인데 제가 좀 말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 산업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전기 값이 싸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품질 지표가 살짝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나빠졌습니다. 그건 아마 한전이 투자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 배전이라든지 송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잘 못하니까 살짝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업부에 대해서 많이 경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하더라도 사실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뒤로 밀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기값이 싼 게 이렇게 표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의 품질도 대단히 좋습니다. 품질 지수도 이렇게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우리나라 1차적으로 생각할 게 원자력 산업입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가 없어져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기 요금이 왜 올랐겠습니까? 우리 좀 한때이지만 특별히 어떤 특정 정부를 비난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나는 큰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다가 어떤 아주 월스트 케이스가 걸린 거죠. 이렇게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전이 한 60몇 조를 전기 요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23년도에는 88조를 했습니다. 그 20조 정도가 이렇게 업됐는데요. 그게 다 우리가 낸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0%대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띄워졌네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전기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 경쟁력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OECD 국가들을 주로 했는데, 제일 낮은 쪽에 있죠. 지금은 요 수준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153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달러가 뭐 1,300원 정도로 나누게 하면은 12센트 언저릴 겁니다. 캐나다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 2위로 가려면 멀었죠. 프랑스도 그 원자력이 한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2배 비싸죠, 전기값이. 근데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기 계속 하자면은 뭐 이건 또 재밌는 통계인데, 국민 소득의 하루 소득에 비교해서 하루 소득에 몇 분 정도를 투자를 하면 전기값을 자기가 내는 전기값을 충당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우리가 부담하는 전기료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제일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미국이 더 낮네요. 그리고 뭐 에너지원 발전 단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자력이 단연 낮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이렇게 높은데 그 이유가 이걸 계산할 때 LCOE라 그러는데 그 건설 비용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원자력 그걸 하는데 폐기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걸 외부 비용을 고려할 경우는 좀 값이 조금만 차이 납니다만 이 순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다음 원자력 발전 역사,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기관 중에서 저희 전기연구원이 그 과학기술부 산하 25개 연구기관 소속인데요. 그 중에서 원자력 연구소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나는 역사가 있죠. OPR 1000이라든지 APR 1400은 우리 원자력 기술의 총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우리 대표 상품을 해가지고 UAE 원전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거고, 그 뭐 계속 줄기차게 올려왔습니다. 뭐 그 이유는 한전의 적자를 크게 보기 때문인데요. 뭐 여러 기업인들께서는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100원에 그 생산해가지고 80원에 파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요금을 현실화했었습니다. 우리가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110원대에서 어른거렸습니다. 평균 전력 단가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작년에는 153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명숙 회장님 같은 분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전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어떤 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그 500만 원, 뭐 매력 쓰는데 5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100만 원 단위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요 기업별 전력 사용량인데, 여기에 원 데이터가 이렇게 SK하이닉스 9.2, 삼성전자 18.4 테라와트 아워입니다. 그건 이렇게 21년 데이터인데 23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9에서 14로 늘었고요. 삼성전자는 18에서 21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각각 9.2 테라와트 아워를 생산했습니다. 23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2대를 몽창 3대 쓰고 조금 더 꺼내 쓴 겁니다. 우리나라에 25개가 있는데, 그리고 하이닉스는 2대 약간 원자력 발전소 2대를 약간 못 미쳐서 전세 내다시피 해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뭐 구제합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런 산업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수도권에 그런 어떤 수요를 이렇게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창출을.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전력망이라든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제 쓰는 전력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어떤 제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자체 발전소도 있고 한국전력에서 가져가는 게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품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좀 딱딱한 건데, 우리 국제 기준은 전기 품질을 보는 게 뭐 정전 시간을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뭐 전부 경영인이시니까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 얼마나 난감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된다 그러면 장비에 붙어 있는 부정전 그 전원 공급 장치 그런 거하고 연결돼가 할 수가 있는데, 뭐 분 단위를 넘어간다든지 뭐 시간 단위로 간다 그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그야말로 캐타스트로피죠. 아주 재난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송배전 손실률이라든지 규정 전압 유지율, 주파수 유지율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에는 220V 기준으로 보면은 상하로 13V, 그러니까 그 207V에서 233V 사이로 들어가면은 구수로 나옵니다. 그 벌 벗어나면 NG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표준 주파수는 59.8kHz에서 뭐 그런 범위를 갖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합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71%의 국가군에 속합니다. 당연히 220V가 우리 배전 전압이죠. 이 방에도 220V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3%의 국가군들은 110V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최근에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요게 믹스드 컨트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220V를 승합을 시작을 했대요. 뭐 어쨌든 승합의 효과는 전력 전송 용량이 늘어난다. 옛날보다는 훨씬 이제 전기 쓰는 양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날을 내다본 선제적 조치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업이 엄청났습니다. 그야말로 국책 사업입니다. 한전이 주로 했지만은 국가가 역량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투입 비용 당시 기준인데 지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연인은 757만 명. 이게 1972년부터 시작해 2005년에 끝났습니다. 30몇 년 걸렸어요.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저희 파트너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몇 번 정기연구원에 왔었습니다. 이게 110V에서 220V 승합한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로직이라든지 전략 같은 걸 좀 해달라고. 일본은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일본은 되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재원과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송배전 손실률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금 송전 손실은 1.57%, 그다음 배전 손실 1.99%, 이것들이 이렇게 제일 낮은 상황이고, 여기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점짜리죠. 근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이 100 단위에서도 뭐 위에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타이완은 작은 나라죠. 어떤 국토 면적이 작고 그래서 송전망도 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전 자동화 사업이라는 거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은, 말하자면 배전망이라는 걸 우리 전주에 변압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엄밀하게는 변전소에서부터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변압기서부터 우리 가정이나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ICT화한 겁니다.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자동으로 검지를 하고 신호를 날리고 빨리 가서 하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전 기기들을 이렇게 규격화하고 국산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연간에 한 10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정전 시간 최소화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전이 이렇게 자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제조업 최강국 달성에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 얘기를 하다 보면 블랙아웃, 대정전이죠. 한 지역이라든지 나라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피해 범위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2,200만 명, 뭐 700만 명, 450만 가구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산업적인 어떤, 뭐 그냥 산업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어떤 국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정전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15 정전인데, 이걸 순환단전이라고 부릅니다. 전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정전은 이도했든 이도하지 않았든 이도한 경우는 없죠. 사고로 그냥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멈춘 겁니다. 아예 발전소가. 기어를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수동 기어를 갑자기 넣으면은 부하가 너무 커지니까 엔진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블랙아웃입니다. 발전소가 부하를 못 이기고 그냥 발전기가 멈춘 겁니다. 그 엔진이 멈춘 상태인데 그걸 다시 기동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잠시 소개를 하자면은 지역적으로 그랬고 656만 가구가 직접 피해가 됐는데, 하필이면 이게 9월 15일이면 우리가 약간 서늘해질 때인데, 그 서늘해질 때라서 이렇게 일부 원자력 발전소가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계획을 갖고서 이때부터 이렇게 멈춰 세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니까 냉방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동 화력 발전소가 터빈 이상으로 하나가 탈락되니까 연속으로 탁탁탁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나라 전체를 다 살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여기 끊었다가 저기 끊었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지역은 무사한 겁니다. 피해본 지역은 있지만 사실 우리 전체가 블랙아웃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에 관한 섬나라입니다. 유럽은 여러 가지 신재생 그런 거 하면서도,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유럽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양광이라도 풍력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거기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이렇게 안 뜨는 그런 날씨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면 됩니다. 스페인의 햇빛이 좋은 데서 이렇게 전기를 독일까지 날라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할 데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주겠습니까? 중국이 우리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발전소가 꺼졌다 그러면은 최소한 사흘 이상은 우리는 깜깜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막은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외람된데, 순환정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날씨 예측을 못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피해를 막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광역재정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은 주로 자연현상에 의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갑자기 더워졌다든지, 폭설이 있어가지고 하필이면은 뭐 어떤 가장 전력이 많이 시행한 선로가 그 중간에 무너졌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 운영자 실수도 있고요. 드문 사례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송전 설비도 자연재해가 제일 많고요. 이렇게 아주 작은 지역의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의 예측 스케일을 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도 그럴 것 같고요. 또 기온도 그럴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도전적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전력망 운영이 굉장히 도전을 받을 거라는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기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기화는 이렇게 뭐 기존의 동력을 이렇게 그 전기로 쓰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의 파워를 전기로 바꾸는 과정을 모두 전기화로 지칭합니다. 이거 내연기관 엔진까지 있고요. 제가 1차 전기화, 2차 전기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김남균이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면은 찰스 슈바브처럼 얘기했으면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고 그런데, 1차 전기화는 지금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교 때도 전기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산골 마을에 전등이 켜지고 공장의 동력이 전기 모터로 바뀌는 이거를 전기화라고 합니다. 아주 원천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꺼지면은 혹은 중간에 이렇게 차단이 되면은 우리 전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망과 그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기화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한 모바일 기기가 전기 모빌리티 출현인데 2차 전지,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상용화로 언제 어디서나 전기 사용이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배터리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저도 어릴 때 라디오를 들었고요.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에도 건전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1차 전지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쓰고서 또 담고 또 쓰고 또 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은 산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표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런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1차 전기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타고서 가정이라 이렇게 들어오고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얼론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커뮤니티에 이루어지는 있고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2차 전기화는 이렇게 그 에너지원이 전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그냥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필이면 다른 에너지도 아니고 전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배터리에 담아서 쓰고, 그런 것들이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은 산업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입니다. 물론 전기차 산업이 크죠. 배터리 산업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죠. 여기 김해에서도 이런 산업에 여러 이렇게 가지 중에서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 한 7위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 보면은, 여기 진할수록 이렇게 1인당 전력 사용량이 큰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좀 더 효율화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한 거는 난방을 그들은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나라들이 그 수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쓰지 않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좁은 나라 안에서 밀도가 굉장히 높다. 전력 설비라든지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 높죠. 원자력 발전소 총에너지 밀도도 높고, 발전 설비 밀도도 높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걸 총에너지, 요걸 원자력 비중,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지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에는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은 투자를 해가지고 똑같은 용량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뽑아먹는 게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리고 송전선로하고 발전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송전선로 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인데, 지금 보면은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한울, 그 다음에 월성, 그냥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한빛, 그거는 영광에 있고요.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냉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안가에 두고 있고요. 중국도 우리 황해 바닷가에 두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전 용량인데, 여기 노란 게 신재생 에너지가 맡은 부분입니다. 노란 것들이. 그리고 요거는 원자력이고, 그 다음에 화력 그런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지만 우리나라가 140 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앞에 그 그래프처럼 달성하려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전기연구원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2035년까지인가 36년까지 252조 원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태양광, 풍력 그만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전기연구원에서.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한 건데 이런 투자가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데에는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탄소중립 계획도 좀 지장 없이 나아가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망 운영자가 바라보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건데 한마디로 저희 전기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고요. 전력망 운영 연구를 하는 부서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가 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력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완전히 그 길란들의 망아지입니다. 내가 태양화 이렇게 떠가지고 짱짱 쬐어줘라, 바람을 불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이렇게 불고 태양광 비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성을 써가지고 한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발전에 반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변동성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요. 우리가 전기를 이 순간에 쓰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약 430개의 발전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기, 화력 발전기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하나 둘 이렇게 신호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그런데 태양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발전을 이렇게 했다 안 했다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주파수 조정한다든지 전압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 그리고 지역 편전성입니다. 지역 편전성이라는 건 아까 호남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도는 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육지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데 제주도에 전력이 많이 남아도 육지로 전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태양이 너무 짱짱 내리쬐면은 태양광 발전을 아예 한전에서 차단해 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고 호남에서도 편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날아갈 송전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해결할 과제가 이렇게 발전 전력을 선안권에서 발전 전력을 수도권까지 수송할 송전망, 그 다음 재생에너지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전력망에 녹여내가지고 안정적인 전기를 유지하는가 그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기화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 산업 현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장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리더십을 갖고 있고 삼성, LG, SK를 대표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십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선전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왜 리튬이온 배터리가 우승하는가 이렇게 시스템 부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작은데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고 또 가벼운데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 썼다가 담았다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가볍고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담아서 쓸 수 있음으로써 많은 산업이 생겨났고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졌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LG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선각자들 덕분에 우리가 그런 이런 떠오르는 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전동화 차량 시장 전망인데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건 요즘 들어가지고 약간 터블런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저희 전기연구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 세상을 향하여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전기에 관련된 것들을. 전통적인 것도 하고 있고요. 첨단인 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말씀드린 건 전력망 기술 개발하고 2차 전지 및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력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태양광 풍력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한 지금 8%, 9% 재작년 기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생겨서 우리가 전기 품질이 좋다 그랬는데 그거가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뭐 어떤 거기에 많이 의존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갑자기 화력발전소를 켜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메울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전적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보급 급증지역, 신안하고 이렇게 선안권입니다. 이게 바닷속일 수도 있고 육지의 태양광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낼 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해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송전선, 대규모 송전선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구상이지 이것도 우리 밀양 송전탑 뭐 얘기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그 바다에서도 굉장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거 10년 계획을 잡았는데 30년 걸릴지 50년 걸릴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이렇게 도상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진 쪽에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르려 그러면은 이렇게 EP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한전이 지금 부지 매입을 거의 끝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만만치 않게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발전을 많이 해도 아까 수도권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대규모 그 수요처, 부하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날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력망의 설계라든지 그보다 이런 구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들어갔는데 옛날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손정희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비 사막에서 태양이 좋으니까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서해안, 혹은 북한 혹은 서해안에 이렇게 해상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여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륙하고 연결되죠. 근데 중국이 우리가 미국을 믿는 만큼 중국을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군다나 요즘 블록화 돼가지고 대결 국면에서는 이거는 우리 목을 내놓고 있는 거죠. 감히 누구도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정적인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현재 연결된다 하더라도 아무 통보 없이 아마 마음대로 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서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은 딴 일을 하고 있죠. 밀양 송전탑, 이거는 참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또 이렇게 목숨을 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이게 교훈은 이제 전력망을 건설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거나 아예 거의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시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도 이쪽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안 나온다 그럽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제일 밑에 이렇게 제일 바닥으로 깔린 게 원자력 발전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긴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이게 하루 24시간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기의 소비가 가장 적은 시간대가 오전 4시입니다. 이때가 제일 바닥이고요. 그때는 일부의 어떤 화력발전소도 끄거나 아주 감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됩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를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발전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한번 켜가지고 이렇게 투입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고요. 이런 유연탄 발전도 좀 시간이 걸리고요. 가장 빠른 게 양수 발전입니다. 양수 발전은 뗀 물을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면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수분 내지 10분 정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로 갈수록 금방 투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로 갈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거죠. 우리 요금 계산할 때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연구원은 구체적으로 뭔 일을 하느냐?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한국전력거래소라는 데다가 거기서 이렇게 10년 전쯤에 이미 우리 국산을 해가지고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EMS라는 겁니다. 한국형 EMS 개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죠. 25년 말이면은 새로운 EMS가 전력거래소에 가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기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 발전기는 몇 시에 켜고 몇 시에 끄라 이런 지령을 어떤 경우는 24시간 전에 하고 36시간 전에도 하고 혹은 몇 시간 전에도 지령을 합니다. 그런 거를 요즘은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의 발전이 이게 실제 전력 운영하는데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 날씨 예보까지 여기 지금까지 2014년에 이렇게 전력거래소 개통 운영에 실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개발진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기연구원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운영하는 그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전기연구원이 개발했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 12월 31일 무렵에 이걸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딱 투입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0.01초에 어떤 정전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그래 사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요거 끝나더라도 또 10년 동안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게 전력망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는 일 중에 2차 전지 연구 개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저희들이 기술료를 최근에 이제 기업들한테서 가장 많이 받아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는 기업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좀 돈을 갖고서 늘 찾아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특히 소재 기술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차 전지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래 소재 재료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전기차, 전기선박 같은 데는 안전, 성능, 수명 이게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한데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가격화 이슈를 떠가지고 이렇게 머티리얼이라든지 구조 같은 걸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하면 경량,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량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쪽으로 또 이슈가 좀 다릅니다. 연구개발 방향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SS는 이거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정전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주파수가 조금 불량하다든지 어떤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럴 때 변전소에서 같이 붙여갑니다. 이거는 배터리가 그런 컨테이너 박스에 몇 개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 나가 있고 무게라든지 부피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이어서 값이 싼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ESS 시장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수계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값이 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가 휴대폰에도 쓰고 자동차에서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을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 모빌리티 이거는 수시 충전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목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리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과학기술부 중간으로 우리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배터리 연구를 열심히 잘하는 기관 4개 기관 우리하고 키스트, 에너지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이렇게 4개 기관이 모였고 그걸 과기부 3차관이 주재를 하면서
배터리 3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이렇게 CTO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분 CTO가 자기가 대학원생일 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험할 때가 유일하게 전기연구원에 있었다 그러면서 대학원생 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래 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91, 2년 정도인데 그때도 이미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래됐고요. 그만큼 인프라도 많고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재 기술부터 셀 기술, 그 다음에 그걸 테스트하는 것까지 우리 전기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충방전도 해보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몰아넣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런 것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 관해서는 우리 전기연구원에 오시면은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빌리티 관련 기술인데요. 여기 전기차가 움직인다고 할 때, 이게 전기차라고 보면은 바퀴를 굴린다고 할 때, 내연기관에 요거 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브리드 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전기가 있고, 인버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렉트릭 모터, 전기 모터를 돌려가지고 바퀴를 굴리는 거고, 배터리가 이렇게 구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발전기,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전력 반도체 기반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게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고, 전동기가 들어가는데, 다 우리 전기연구원의 고유 영역입니다. 근데 새롭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용 모터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전기차용 배터리가 다를 수밖에 없고,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여기 연구개발 방향이 포괄적으로 됐으면 다 이래 보면은 모터 연구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떠들 일은 아닌데 우리가 잠수함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잠수함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싣고 갔을 때 그걸 잠수함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디젤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배터리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배터리에 담아서 씁니다. 담아서 이렇게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납축전기를 써왔죠. 그걸 써왔는데 이렇게 무게가 워낙 무거우니까 배터리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훨씬 많은 에너지를 가볍게 담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수함이 도망갈 때 원래 많은 에너지를 쓴대요. 전속력으로 가니까. 근데 이게 속력의 3승에 비례해가지고 에너지 소모가 되는 3승에. 그러니까 그 도망을 1시간 동안 갈 수 있느냐, 3시간 동안 가서 이렇게 구축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달아날 수 있느냐는 사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제가 정확한 재원은 말씀할 수 없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2.5배 내지 3배 정도 항속 거리를 길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생존성을 늘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리튬이온 배터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ESS 화재가 떠오르시죠? 그 안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방비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제 여기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LBTS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한 장호환급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기연구원의 테스트를 거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기선 추진 프로펠러, 그 다음에 항공기 드론에 그것도 예를 들어 소음을 있게 하느냐, 소음을 줄이면서 하느냐, 고속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연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동기도 저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아니어가지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전동기도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DC 전동기, 유도 전동기, 연구자석 전동기, 이렇게 나누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머릿속에 다 집어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뢰를 추진하는데 고속으로 하면서 소음이 적은 거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전기연구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소재 기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가벼운 전선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아니면은 요즘 우리는 그 강전이라고 그러고 약전이라고 그러는데, 강전, 약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스몰, 낮은 전압이라든지 아주 작은 전류에, 예를 들어 입는 옷에 어떻게 하면 전극을 심을까? 입는 옷에다가 전극을 심어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옷에서도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이렇게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홍태영 시장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전력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하는데 실증 인프라를 구축을 여기서 합니다. 제가 전력 반도체를 원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정장훈 대표님이 정 대표님이 제 강연 요청을 하실 때 전력 반도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좁은 영역이어가지고 대표님들이 조금 관심이 덜 할 것 같아서 전기로 잡아가지고 오늘 강연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힘에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력 반도체가 5만 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가전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모터 구동하는 데 다 들어가고 전기로 움직이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 카메라, 마이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산업재인데요. 여기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수요처가 많습니다. 요 부근에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가전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LG하고 관련돼가 일하시는 기업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 파워 모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버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이것들이 다 전력 반도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LG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대체를 해야죠. 그래서 이쪽에서 기업을 같이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홍태영 시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조인을 하셔가지고 저희 전기연구원하고 올해부터 짓기 시작하고 있고 26년부터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강연을 좀 마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으면 왜 제가 일렉트리피케이션, 전기화를 이렇게 꼽았느냐 하면은 미국 공학 한림원이 20세기, 지난 세기 인류 삶에 영향을 미친 20가지 공학적 성과에 전기화를 꼽았습니다. 모든 것이 전기로 통한다, 이거를 쳤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또 말이 되죠. 오토모빌, 플레인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부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텐데, 이때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것도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동차하고 이렇게 항공기, 그러니까 기계공학의 산물이죠. 이건 전기공학의 산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화라는 게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요즘 모든 것이 이렇게 전기를 써서 하는 걸로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연구원은 많은 사명감 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다시 얻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뒤늦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혼신의 힘을 쏟아붓자라고 서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렇게 그리는 우리 전기화 세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